쇼크멘터리, 몬도 필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노골적이고 잔인하고 충격적이었던 다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단체로 어떤 트럭에 타서 어디론가로 끌려가고 있는데 두려움과 막막함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과 사진 뒤에 이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실제 시체를 보는 거에 대해서 내성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 기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이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이번 주는 두 번째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영상 하나 올리고 또 여러분들 두 번째 이렇게 안부를 묻고 있는데 한 주 잘 보내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치셨던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대단한 일 하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 좋은 선택들 그리고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래요. 어떻게 뭐 다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뭐 낙담을 겪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힘내고 그렇게 다들 우리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지금 오전입니다. 지금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원래 하려는 주제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밤에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본 작성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지금 목요일 오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오늘 또 바쁘게 편집을 하고 내일 또 여러분들 만나 뵐 것 같아요. 내일도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또 찾아갈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또 확 이렇게 까고 나타났었는데 머리가 이제 슬슬 길어가지고 앞머리를 안 가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좀 앞머리 덮었는데 내일 머리도 거의 못 할 거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보려고 머리를 내리고 왔습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붓기가 아직 덜 빠졌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요. 뭔가 이렇게 들떠있는 느낌. 지금 햇빛을 잘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꽃이 엄청 많잖아요. 꽃이 엄청 많은데 제가 직접 산 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산 꽃이 아닌데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둘째 조카가 100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 집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상 깔아놓고 이렇게 꾸며놓고 그렇게 100일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집 안에 들어와서 제 방에다가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 오른쪽 여기 벽면이 전부 다 커다란 통창에다가 하늘하늘한 하얀색 블라인드 같은 거를 쳐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상 깔아놓고 제가 옆에 있는 물건도 키워주고 옆에 조명 같은 거 좀 설치해주고 그렇게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때 찍고 남았던 꽃입니다. 제가 공간에 대한 예민함이 좀 심해가지고 방을 평소에도 좀 잘 정리를 해놓고 좀 잘 치워놓고 또 꾸며놓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액자도 이렇게 하나 더 들여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관심 많다 보니까 제 방이 여러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제 스튜디오로도 쓰이고 사진 배경으로도 쓰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풍성한 꽃들이랑 함께 영상을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라이브 또 간만에 키려고 해요. 이제 그거 이후로는 쭉 계속 킬 거니까 그거 또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영화 주제이다 보니까 밤에 하면은 제가 정신적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겸사겸사 이렇게 낮에 오전에 해 떠 있을 때 하게 됐는데 나름 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오프닝 스몰 토크로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저번 주에 자의식과잉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 많이 꼬여있는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게 되고 악플로도 이어질 수 있고 나의 꿈이라든가 자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로 이루어내는데 많은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평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 아파트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동과 동 그리고 옆집과 옆집 거의 어깨를 맞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타인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타인의 시선이 실제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연장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서 가장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자아가 비대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커져서
따라서 세상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아니면 타인을 너무 좁게 작게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만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누가 뭐 한마디만 해도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잘난 척 한다거나 스스로를 너무 포장한다거나, 이런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불안에서 이런 자아 비대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 특히 비판을 못 견뎌합니다. 뭐 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의견 제시를 하면 그걸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어적이 되고 자꾸 핑계를 대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가 많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워낙에 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 없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머리에 지배해 있는데, 거기에 타인과의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못 견디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정한 자존감이 뭐냐라고 한다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어떤 것인가, 진짜 자존감도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존감이 높은 척하는 것과 진짜 자존감이 높은 것과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가 바깥에서 왜곡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또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되게 스스로 많이 되새기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저 자아 비대하네, 저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좀 상처도 있고 방어 기제를 펼치는 데 있어서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자아가 비대해지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콧대가 높고 겸손하지 못하면 기회가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이 일을 하고 대할 때 편하고 재밌어야지 일이 잘 굴러가고 둘러싸고 있는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는 되게 대화가 피곤해요. 정말 대화가 피곤합니다. 항상 뭔가 자존심을 부리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눈 팍 뜨면서 그것을 어떤 공격으로 간주해서 뒤틀린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기 판단만 믿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믿고 남이 이야기하는 거를 무시한 채로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개쌍마이웨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타인이 뭘 같이 해보자고 손을 뻗칠 때도 그게 손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인 줄 알고 탁 쳐버려요. 자기한테 기회가 온 줄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한테 기회가 온 줄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연장선으로 나르시즘과도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 불가자원이라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단체 생활, 작게는 동아리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빠지면 내가 안 돼, 내가 없으면은 이 회사 안 돌아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꼬꾸라지는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되게 비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또는 이런 감정을, 또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눈치를 채고 타인의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정 없이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기회도 놓치고 도처에 깔려있는 실력자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 혼자 남는 건 본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건 저 스스로한테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딥글이나 넌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겸손하려고 굳이 막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가진 것에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더 욕심을 내도 되는데, 더 욕심을 내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주변에 날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기억해주고 또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쉽게 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면은 내 위치나 지위가 다 변하더라도 콧대 높은 척 하지 말고 당장 달려가서 뭐 하나라도 더 도울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허투루 이런 기회들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꼰대들의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성취들을 이뤄냈다면 100%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까지 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신 다른 많은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살든지 뭐 성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죠. 괜찮은데 자아가 커지는 속도가 내 실력이나 성취가 커지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나중에 가서는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결과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타인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는 댓글이라거나 DM이라거나 응원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항상 시간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막 이렇게 답글 달아드리고 좋은 말이라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겸손, 감사 이런 것들은 연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진짜 전부 다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 또는 1년 앞으로 인생이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겸손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비참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는 거 내 중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야죠. 어떤 뒤틀린 방식으로 멋대로 이렇게 살게 된다면 남들 다 떠나가고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회에서 좀 더 인정받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나눠보면서 바로 또 음악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뭔가 되게 몽글몽글해지고 윤슬이 비치는 그런 바다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 노래를 어디서 처음 듣게 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 릴스에 일본 시티팝 음악 같은 거에다가 다 이렇게 춤추는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자유롭다, 너무 옛날 한 80년대 90년대 일본의 느낌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박이다, 이거 너무 좋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관련해서 막 릴스를 만든 것도 엄청 많고 쇼츠를 만든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곡을 풀로 막 찾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 부분 들으면 아실걸요.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바로 하마다 킹거의 Dolphin in Town, 마치노 도르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시티팝 느낌이 강한 노래예요. 1982년에 발매된 곡이고요. 복고 일본 팝 그리고 펑크, 약간의 보사노바 그런 느낌도 같이 혼용되어 있는 노래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가사는 막 소년, 돌고래라는 그런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밤바다에 은하수가 비치고 별이 보이고 파도 치는 그런 바다에서 달빛에 의해서 엄청 환하게 밝은 밤바다에 저렇게 막 돌고래가 뛰어다니는 이미지가 연상되는 곡이거든요. 그리고 비긴 후에 물웅덩이에 돌고래가 헤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돌고래가 춤을 추고 있고 그것을 보고 이 소년도 같이 뚜루뚜뚜루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아, 진짜 너무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래예요. 돌고래라는 게 어떤 자유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또는 환상의 동물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소년의 순수한 그런 상상력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면서 돌고래의 이미지가 소년의 상상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그런 노래 가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유롭고 아름다운 그런 노래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엄청 만화적으로 밝은 달빛에 바다가 쫙 비춰지고 있는데 거기에 돌고래가 떠다니는 느낌, 특히 오키나와 바다에서 돌고래를 마주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좀 행복하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인생이 팍팍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들어보면 너무 좋을 곡이에요. 원곡으로 풀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동심이 되찾아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짱구가 그 할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서 낚시 가는 그런 이미지, 마음이 복작복작해지고 설레는 마음, 그리고 없던 추억이 그리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곡이라서 1980년대 이때 일본 곡들은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곡들은 대부분 이때 쓰여진 곡이기도 하거든요. 음악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의 음을 만들어내는 게 장조, 그에 비해서 슬픔과 어두움과 불안함을 나타내는 것을 단조라고 알고 있거든요. 장조에서 단조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제 영상에서 좀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영화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영화입니다. No Fire Zone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본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뭐랄까요, 이 영화를 리뷰하기 위해서 다시 꺼내보게 되었고,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너무 감정적이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포맷을 약간 달리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노 파이어 존은 칼럼 맥레이라는 감독이 스리랑카 내전 말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그런 폭로를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노 파이어 존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난민 대피처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거기를 직접 폭격을 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돼요. 스리랑카 역시 역사를 뒤집어 보자면은 정부군이랑 타밀 타이거라는 반군이랑 크게 맞붙었던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지대다라고 지정해놓고 거기다가 민간인을 다 모아놓고 대규모 폭격이랑 공습이랑 각간 학살 이런 것들을 행했던 거죠. 병원 그리고 난민 캠프, 식량 배급소까지 완전히 폭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는 감독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찍은 영상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췌된 이 학살 피해자들이 참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찍은 그런 조악한 후티지라거나 정부군 측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들이나 피해자들을 조롱하고자 찍어놓은 그런 영상들에서 유출된 그런 본들을 모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영상들이 정제된 영상들이 아니에요. 너무 생생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살점들이 날아다니고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고 총을 맞은 시신, 폭행을 당해서 훼손당한 시신 이런 것들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금까지도 이것을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엔은 전쟁 범죄 가능성을 인정했고요. 실제 전쟁 범죄 당시를 피해자들이나 가해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21세기의 사라예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 잔혹성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지 본성과 지성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정부 상태가 되고 악행이 죄악시 되지 않는 시기를 걸어간다면 지능이 탑재된 악마들이 다시금 눈을 뜨고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포화 속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소개드렸던 영화들과 다르게 실제 영상이고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또는 학살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처형하는 부분들이 그냥 여과 없이 다 나와요. 폭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남녀, 노인, 아이 할 거 없이 폭격에 의해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모습도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의 사체 역시 여과 없이 다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때까지 소개드렸던 영화들과는 완전히 궤가 다른 느낌인 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들을 남기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다큐를 제가 리뷰한 거를 보고 나서 나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실제 그런 시체를 보거나 전쟁 범죄 그리고 살해 현장을 목격하는 거에 대해서 내성이 없는 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하는 것 그 이상의 잔혹함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리랑카 내전으로 인해서 갈 길 잃은 피난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고 이 스리랑카에 안에 들어와 있던 국제협약기구 그 사람들 역시 위험지대를 피해서 빠르게 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계속 그런 식으로 실제 그 피해자들 또는 전쟁 범죄 가해자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찍어놓은 영상들을 끊임없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타임라인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난민들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것을 봤는지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스리랑카 공군이 북부의 반군 타밀 타이거 부대에 대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에 이 전쟁은 끝날 것 같았지만 끔찍한 규모의 범죄가 저질러지면서 끝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스리랑카 정부는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 범죄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단은 영국이었습니다. 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토 분쟁이라거나 갈등이 있는 곳에 원천지가 헷갈린다면 일단 영국을 뽑아보라고. 그럴 정도로 영국이 저질러놨던 파편들은 사방팔방 퍼져서 스리랑카에까지 가게 되었었습니다. 싱할라족 정부가 타밀족을 차별을 했고 그 차별이 누적되어서 타밀족이 자기들끼리 무장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정부군이랑 전쟁을 하게 된 그런 게 이제 경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 식민지 시절부터 이런 싸움의 씨앗들이 있었어요. 스리랑카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은 소수였던 그 타밀족들한테
민족의 고위 관리직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식민지 지배자들이 표준적으로 써왔던 그런 방식이기도 했었어요. 가장 크게는 르완다의 투치족, 후투족이 있겠죠. 소수민족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줌으로 인해서 대다수 민족의 어떤 분노를 사게 만들었고, 더 이어나가서는 이런 갈등 구조가 극에 당함으로 인해서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것은 식민 지배를 일삼아왔던 강대국에서 자주 쓰였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였던 싱할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인인데 왜 우리가 저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라는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민족 갈등의 뿌리였습니다. 결국에는 1948년에 독립 후에 정권을 잡은 싱할라족 중심 정부가 이제는 역차별로 타밀족을 대놓고 차별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어요. 싱할라어만 공용어로 지정을 하고 타밀족의 대학 입학 쿼터를 축소시키고 모든 고위 관리직이라거나 경찰이라거나 이런 쪽에다가 싱할라족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인도계 타밀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민권을 박탈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밀족이 저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사람으로도 안 본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불만을 키워나갔는데,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는 싱할라 민족주의 단체들과 정부군이 타밀인들을 무작위로 공격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블랙 줄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타밀족 민간인이 수천 명이 사망을 하고 학살이 발생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데, 그러다가 LTTE가 출범하게 된 거예요. 뭐 출범했다고 하기에도 그냥 뭐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타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독립국가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근데 이런 한 정부 내에서 또 다른 정부를 내세우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죄에 해당되냐면 이건 반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반역죄라는 것은 과거 모든 범죄들을 통틀어서 가장 죄악시 되는 범죄이기도 했고, 정부로부터 원래 지키고 있던 권력자들로부터 가장 탄압받는 일이기도 했었어요. 관련된 모든 이들이 숙청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 동안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 다 너무 극단적으로 싸웠어요. 정부군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을 동원해서 폭격을 하고 민간인들을 암암리에 모두 학살을 하고 고문을 하고 하는 그런 전쟁 범죄들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이 전쟁은 점점 잔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의 주제가 되었던 안전구역 노파이어 존에다가 그대로 피난민들을 몰아넣고 몰살을 하려고 하는 무차별 폭격까지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전쟁 범죄가 저질러졌고, LTT 같은 경우에도 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폭탄 테러를 일으켰고 소년병들을 강제로 징집을 했고요. 화력에서 어느 정도 비대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지를 사용해서 전쟁을 이어나가는 그런 악행들도 저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 모두 다 전쟁 범죄 의혹이 강하게 있지만, 특히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이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식민지 구조에서 발생된 민족 갈등이 차별 정책으로 이어졌고 학살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학살이라는 결과에 맞서서 무장 독립 운동이 펼쳐졌었는데 결국 전면전 끝에 LTT가 패전을 하면서 공식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또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가 보기로 해요. 바로 나리라는 여자입니다. 1983년 블랙 줄라이 1년 뒤에 태어났다라고 한 걸 보아서 1984년에 태어났고 9살 때인 1994년 때 그때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2003년에는 생물의학 학위를 받았었고 젊은 타밀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엘리트로 보이는 잘 교육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휴식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스리랑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타밀이라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이 속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내전이 끊이질 않았고 타밀 공동체 안에는 이념에 휘말린 구성원이라든가 순교자들, 자살폭탄 테러에 동참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인물에게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이프리아라는 여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예의 바르고 수줍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다고 해요. 타밀 커뮤니티 안에서 가수이자 배우이고 만능 엔터테이너로도 그렇게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옛날 말로 국민 여동생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인품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온화하고 존경심이 드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하고 동시에 타밀 타이거의 얼굴이 되는 사람이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군의 상징성이라는 그 입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내전이 계속 지속되면서 2002년에는 노르웨이 중재하에 둘이가 새로운 협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타밀족의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독립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자그마한
최대한 뭐 제한적인 자치권이라도 주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여기서 전쟁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내밀게 된 거죠. 그래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내전이라는 거는 사실상 종결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라자팍사라는 사람이 당선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타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 와중에 LTT 측에서는 자살폭탄 테러를 몇 차례나 감행함으로 인해서 스리랑카 본토에 대한 그런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결국 2006년 7월부터 다시 공격을 재개하게 되었고요. 내전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타밀 타이거 측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008년 말부터 스리랑카 정부가 대대적으로 LTT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거점지였던 킬리노치라는 곳을 공격하면서 LTT가 완전히 꺾여 들어가는 형태를 보이게 되었어요. LTT가 다시 황급하게 대통령 측에다가 협상을 제안을 했지만, 너희들이 먼저 발생을 시킨 전쟁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무시하고, LTT가 마지막으로 점령하고 있던 북부 지역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군을 지원하던 국가들은 예사 국가들이 아니었습니다. 타밀 타이거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구도였어요. 그래서 정부군이 LTT를 공격할 때 자잘자잘하게 또는 크게 발생했던 전쟁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묵인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정부군과 피해자 모두 자신들이 휴대하고 있는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이 모든 현장들을 찍고 있었다라는 걸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장면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바로 마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마을에도 침입해 들어와서 모두를 죽이고 오두막집에 있는 사람들을 내서 학살을 하고 손목 발목을 다 잘라놓고 끔찍하게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뭐 친절하게 모자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의 손발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요. 흡사 고기 덩어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보여주고 있는 섬찟한 장면들이 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영화는 이 스리랑카 내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나레이션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전쟁 안에서 촬영된 영상물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폭격이 펑펑하고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 있는 장면이라든가 팔, 다리가 잘려 있는 모습, 그런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의 영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일부 지역을 No Fire Zone이라고 선언을 해서 거기에 민간인들이 대피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간인들은 줄지어서 그 안전지대로 향하게 되었고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안전지대로 몰려들게 되었고, 텐트를 치고 야전 병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피난처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약속도 무색하게 정부군의 무차별 폭격이 이 안전지대로도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식량 배급센터, 병원, 숙소 등등 할 것 없이 무차별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현장에 있었던 UN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탄이 몇 발 날아오자 젊은 여성의 몸이 제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은 떨어져 나갔고 대부분의 다리, 몸통 등은 그녀를 관통한 엄청난 양의 파편에 의해서 찢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가고 새벽 6시에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끔찍한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사진으로 남겨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 다큐에서는 그 사진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 눈앞에서 부모와 친인척들을 잃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끝없이 들려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 땅에 스며들어 있던 피들이 물을 머금고 다시 피어 올라와서 모든 흙바닥을 피로 물들이기도 했고요. 근데 정부군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지대 협약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그 구역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밀려나기도 했고요. 여기서 타밀 반군 역시 자신들의 영역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을 펼쳐나갈 때 민간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총탄을 쏘아댔고 폭파기들을 쏘아댔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넘어서 양측의 군사적 손실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끔찍했습니다. 여기저기 머리가 뚫려서 관통되어 있는 그런 군사들의 모습도 이 영상에 담겨져 있고,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이 이상한 전쟁터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난민들, 군사들 너나 할 거 없이 자신들의 동료,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지만 그 슬픔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희생이 발생될 거니까요. 타밀 타이거에 있어서 이 상황이라는 것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밀리고 밀리다 못해서 12km에 불과한 이 좁은 지대에 30만 명의 민간인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폭격을 하게 된다면은 쥐구멍에다가 독가스를 뿌려넣는 것 같은
같은 그런 지경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당연히 예상하셨다시피 정부군은 이 폭격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격 패턴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민간인들이 폭격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법으로 폭격을 하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이 위험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스리랑카 본토로 넘어가려는 그런 일부 움직임이 있었대요. 타밀 타이거 반군 역시 나쁜 놈이긴 매한가지였습니다. 구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민간인들에게 총격과 포격을 한 것이었어요. 이 영화에서 정의의 편 그리고 우리 편, 내 편이라는 거는 그냥 없습니다.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끊임없이 죽어가는 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영화는 중반까지 폭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치고 죽었는지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후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정부군들이 어떤 학살과 강간, 성범죄, 전쟁 범죄들을 일으켰는지를 집중 조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그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비해서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리뷰한 거를 보고 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반부에 나온 장면들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오그리시 컬렉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사건 사고 누가 죽은 장면 이런 것처럼 잔인하거나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지만 엄청 잔인한 사진이라든가 영상들이 비춰져서 나오거든요. 이 시점부터 타밀 측에서 촬영한 영상은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가해자 측 정부군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끔찍하고 그로테스크하고 완전히 체계적인 고문과 폭력, 처형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분위기와 궤를 달리하게 됩니다. 진짜 끔찍한 전쟁 범죄들이 여과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어떤 남자를 비춰주고 있어요. 고위 사령관인 라미시 대령이라는 사람입니다. 포로를 잡혀가지고 정부군한테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록성 또는 조롱성 비디오를 찍는 것뿐만 아니라 고해상도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사령관이 신문 받는 듯한 뒷장면에는 이 남자의 머리에 총알이 박혀있는 사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관자놀이에서 피가 나는 입구 상처가 있었고 왼쪽 얼굴에는 총알이 머리를 뚫고 나온 사진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불에 태워서 증거를 파괴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라자 팍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타밀 타이거에 황복을 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군들은 벙커를 떠나서 백기를 들고 황복하러 나왔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을 끔찍하게 처형하고 썩어있는 시체의 사진들이 이 영상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영상에는 그들을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을 한 장면까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들의 눈을 가리고 나체로 벗긴 뒤에 AK-47 소총을 그들의 머리에 갖다 대서 망설임 없이 발포하는 장면까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머리에 총알이 뚫고 지나간 자리에는 엄청난 양의 피 분수가 터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장면들은 제가 설명드리기에도 너무 끔찍한 장면들이에요. 나무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장면, 피칠갑을 하고 있는 장면, 끝내 그 사람을 죽여서 구덩이에 묻는 장면,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특히나 더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비춰주고 있는데 타밀 타이거 지도자의 12살짜리 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간식 같은 거를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뒤에 처형을 당해서 죽어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어요. 마치 정부군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죠. 지도자의 아들이 죽은 것 이후에 지도자 역시 그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눈을 뜬 채로 사살된 지도자의 시신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가게 되었고요. 타밀 여성 전투원들에 대해서 성폭력 역시 저질렀습니다. 전투원들이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 한가운데에는 전투복이 반쯤 벗겨진 채로 죽어있는 여성 전투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계획적이고 끔찍한 성고문과 간 뒤에 살해된 이 시신들 한가운데 우리의 눈에 뭔가 익숙한 여성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바로 이시 프리아였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타밀 타이거의 국민 엔터테이너였던 그 여성 말입니다. 처음엔 정부군들이 프리아가 교전 중에 사망을 했다라고 전달하고 있지만 그들이 찍어놓은 영상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의가 벗겨진 채로 정부군에 의해서 질질 끌려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영상 이후에 이시 프리아가 성폭력을 당한 뒤 살해된 모양새가 유출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투항한 전쟁 포로에게 어떤 고문이라든가 학살이라든가 총격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네바 협약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쟁이 벌어지면은 제네바 협약이고 뭐고 그냥 싸그리 다 무시가 돼요. 특히나 여성들에 대한 성고문
강간 이런 것들은 정말 끔찍한 형태로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프리아를 필두로 정부군들이 어떤 범죄들을 일으켰는지 여과 없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체계적이고 계획된 성고문과 강간 뒤에 사살한 여성들을 수도 없이 트럭에 태워서 한꺼번에 매장을 하고 불에 태우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영상에서는 포로로 잡힌 타밀족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단체로 어떤 트럭에 타서 어디론가로 끌려가고 있는데 두려움과 막막함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과 사진 뒤에 이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밀 공동체와 정부 간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서로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거대한 것이었고요.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만 자신들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다 그렇잖아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졌던 민간 학살에 대한 그런 내용도 그렇고 보스니아 내전에서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살을 이끈 58사단의 사령관이었던 시벤드라 실바는 전쟁 범죄 혐의를 받은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외교관이 되었고 뉴욕에 유치해 있는 유엔에서 스리랑카를 대표하며 외교적 면책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전쟁 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내가요? 라자팍사와 그의 측근들 역시 그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결과에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기도 했어요. 자신의 국제 정치가로 내세우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무색하게도 자신의 악행들을 덮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많은 것들을 증언했던 바니는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 영화로 하여금 모든 전쟁 범죄들에 대해서 국제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다큐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영화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줄거리를 해설한다 라고 하기보다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 전쟁이 어떤 타임라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모든 쇼크멘터리, 몬도 필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홀적이고 잔인하고 충격적이었던 다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큐멘터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데 집중을 하면서 장면이 주는 충격을 그래도 좀 최소화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팔다리가 잘려나간 모습, 그리고 송고문을 당해서 머리에 총을 관통당해서 엄청난 양의 출혈을 일으킨 채로 죽어있는 여성 시신들의 모습, 또는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썩어버려가지고 파리가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던 모든 다큐멘터리들보다 훨씬 더 중압감이 심했고, 실제 시체를 보는 거에 대해서 내성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 기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상의 중후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푸티지를 찍는 거에서 피해자들이 피해 당한 모습을 찍는 것보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트로피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보면은 더 잔인하고 악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죽어있는 시실에다가 발길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징그럽고 무서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해석점을 드린다라고 할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스리랑카 내전의 타임라인과 주요 사건들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 그 부분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어떤 몬도 필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몬도 필름이라고 한다면 어떤 쇼쿠멘터리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잔혹도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몬도 필름이 훨씬 더 충격적이고 기괴하죠. 근데 몬도 필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괴한 걸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영상들이나 또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겨 넣은 타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피나 시신 그리고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것에 어떤 클로즈업을 해서 막 고어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자극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충격적이고 슬픔에 잠길 뿐이지 혐오감은 그 상대적으로는 좀 적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파이어 존에서 나왔던 장면들은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섬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원래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선하지 않은 본성에 지성까지 더해지고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니까 그들이 어떤 행위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가 여기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끊임없는 고문, 폭력, 강간, 학살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후반부터
초반부터 중반부까지가 엄청난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혀요.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No Fire Zone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영화에서 생략되었던 장면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장면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시아 프리아가 전쟁 중에 생포되어서 정부군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공포에 질려있는 그녀의 얼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영상 직후에 나왔던 사진과 영상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눈도 감지 못한 채로 나체가 된 채 죽어있던 모습이 등장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에 관련된 영상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데 충격적인 콘텐츠라서 경고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밀 지도자의 아들이었던 12살짜리 그 아이가 정부군들이 눈속임을 하려고 막 간식을 주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했지만, 그 장면 뒤에는 이 아이가 눈도 감지 못한 채로 가슴에 온통 총상을 입은 채로 죽어있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또 이 사이트에 그대로 또 담겨져 있어요. No Fire Zone이 제시하는 전쟁 범죄 목록이라는 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병원의 위치가 정부군에 공유가 되었는데도 계속 이 병원이 공격당했다는 증언과 영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병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깃발과 천막들이 다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격을 가하기도 했던 그런 장면이 생존자들의 증언과 그 영상들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국제법상 의료시설 공격은 절대 금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위법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민간인들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집단으로 학살하는 장면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후반부에서 들어가는 영상들이라는 거는 정부군들에게 의해서 생포된 남성들이 손을 묶인 채 누워있고 군인들이 그 주변을 맴돌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조롱 영상이 촬영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장소에서 이 남성들이 이미 시신이 된 채로, 사망이 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가 감독이 직접 촬영한 장면들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전 막바지에 외부 언론과 UN 요원들을 강제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지 않으면 싹 다 여기 밀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강제 추방을 한 뒤에 자신들이 벌이는 전쟁 범죄와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절대 바깥에 퍼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었죠. 증거를 남기지 않고 민간인 지역을 마음대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었죠.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나 소형 카메라로 찍고 있었다는 것, 정부군 병사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들을 직접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수십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요. 타밀 지역 곳곳에는 정부군들이 그대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를 한 모습, 그리고 북부, 동부에다가 도로, 또 학교, 병원들을 건축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타밀 타이거에 대한 그 증오심은 전쟁 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밀 타이거 역시 이 전쟁 범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구역을 떠나고자 하는 민간인들한테 무차별 폭격과 사격을 하기도 했었고요.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끊임없이 자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전쟁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악과 악이 대립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설명할 때 얼마나 많은 특성들과 이야기들과 경험들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했던 존중받을 만한 일, 존경받을 만한 일, 이런 사람이 했던 과오, 남들에게 준 감동, 좋은 영향, 이런 것들이 싸그리 무시된 채로 내 옆에 누워서 팔 다리를 잃고 머리에 총이 관통당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신들이 한두구가 아니에요. 참혹한 시신이 된 몇십 구의 시체들이 내 옆에 나란히 눕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순식간에 모두 소멸되게 된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들이 앞으로 세상에 펼칠 수많은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연 많고 추억 많은 인간들이 같은 구덩이에 모여서 불에 타거나 소각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한 시대를 살아온 인간들이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의 전쟁 피해자, 그 숫자로만 기록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라는 거는 전쟁이라는 것 앞에서 너무나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처참하게 늘어져 있는 시신들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쌓아왔던 꿈, 사랑했던 사람들, 평생 쌓아 올려왔던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은 그냥 총을 하나 스치면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폭력, 고문 이런 거 앞에서 얼마나 작아졌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쟁 후에 발생되는 그 끔찍한 괴롭힘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비껴나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뭐 이런 곳에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라는 것은 액트 오브 킬링과 서로 비슷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액트 오브 킬링은 한 번쯤은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영화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선뜻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의 또 다른 이면을 바라보게 된 느낌이라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제가 겪은 충격들을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뷰를 드렸던 모든 영화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과 실제인 장면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괴가 많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 플롯 자체도 어떤 줄거리를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전쟁의 타임라인과 이 영화에서 이 다큐에서 드러난 장면들이 어떤 장면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식으로 영상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다큐멘터리 리뷰 그리고 또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드리는 이런 영화들은 영상물들은 끊임없이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게 되는 거고 내가 가지는 것도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무겁지 않게 마무리를 또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또 안부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액트 오브 킬링에 비해서 이 다큐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알려져 있기도 했어요. 세상에는 이런 비슷한 역사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굳이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있거든요. 한국어 자동 자막 달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문판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영어 좀 해석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경고문구 뜨거든요. 거기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이번 주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끝이 났네요. 저는 또 이제 편집을 막 하러 이제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편집을 좀 늦게 시작하는 감이 있어가지고 걱정되긴 한데 뭐 한 10분 뒤에 저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있나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싶은 게 많으면은 많이 좀 갈아 넣어 봐야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물러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좋은 사람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역시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멋진 영상, 더 멋진 이야기,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딥그린이었습니다. With nothing in his jeans. That's why I'd like to sell you New Orleans. Come on, and do all the things there are to do in New Orleans. Where does that heat come from? That rhythmic beat come from? And that red meat come from? New Orleans, Louisiana Purchase. I told you what it means. So won't you let me sell you New Orleans?